자, 지금까지 우리가 냉방, 난방, 그 다음에 가습, 제습 이렇게 해서 에어의 질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외에도 클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리닝. 자, 공기를 이제 밖에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예를 들어 이제 공기를 저 스페이스 안으로 보낸다. 얘가 이제 쭉 스페이스를 돌고 난 다음에 이 공기의 한 15%는 밖으로 버리고, 그리고 저 밖에서 한 15%를 받아갖고 계속 서큘레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밖에서 이제 공기가 직접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먼지도 있고 많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공기를 클리닝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먼지 이런 거를 필터를 사용해서 여기 필터링 di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서 먼지를 제거해야 되고, 또 밖에 있는 것 중에 이 공기 중에는 냄새가 날 그런 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deodorizing 해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써 있냐 하면 particles are captured in a porous medium. 그래서 뭐 수치라든지 아니면 필터 뭐 이런 걸 이제 통과하면서 이런 그 먼지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냄새, odors are removed by activated charcoal. 그래서 이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냄새를 제거한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뭐 에어컨이 아니라 해도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뭐를 고려해야 되냐 하면 공기가 움직이는 것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1번, It should be strong enough to remove energy generated by the body and also gentle enough to be unnoticed.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바람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힙펌프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저 카세트를 통해서 이제 나오지만, 이제 빌딩이 커지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맥도날드인지 이런 데 가면은 다 에어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닥트를 통해서 바람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면은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너무 바람이 세도 안 되고, 또 바람이 너무 세지 않고 너무 약하면은 그러면 에어 컨디셔닝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잘 조절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에어 모션은 어떻게 이제 컨트롤이 되느냐. It is accomplished by proper installation of air handling and distributing devi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트를 제대로 설계하고, 팬을 제대로 설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또 그 안에 댐퍼라고 하는 걸 둬서, 그래서 에어가 이제 닥트를 지나가게 될 때 이걸 열었다 닫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자, 이번 1-6에서는 우리가 이제 빌딩에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런 그 그런 빌딩들 안에 사용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종류가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이제 가서 보면 라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37.6%.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히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방이 한 22.9, 한 23%.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로 가면은 리프리저레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리프리저레이션이 18.4%.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또 내려가게 되면 에어 무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팬을 사용해서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팬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 그 외에 이 다양한 용도로 조그만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모여서 미셀레니어스 이렇게 이제 해서 한 7%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미국의 통계이지만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런 빌딩들, 그래서 요새 현대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런 빌딩들도 아마 대개 이런 패턴으로 돼 있을 거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많이 에너지에 지금 소모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히딩, 그 다음에 리프리저레이팅, 이거 두 개 합친 게 조명보다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빌딩이 있으면 빌딩의 약 3분의 1, 뭐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냉난방에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명이 한 30% 정도 된다. 여기 냉난방에 심지어 에어를 움직이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60%. 이 정도가 냉난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에어 컨디셔닝을 공부하면서 이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이 에어 컨디셔닝 장비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테이블 1-1은 typical building design heat losses와 gains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든지 뱅크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1제곱미터에 냉방부하가 얼마다, 난방부하가 얼마다 이게 미국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냉방부와 난방부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빌딩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이 빌딩에 사용되는 모든 이 건축물, 이 자재가 이제 결정이 되고 뭐 벽 두께가 결정이 되고 유리를 얼만큼 사용하는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고 하면 똑같은 빌딩이라도 서울에 있는 거 다르고 제주도에 있는 거 다르고 강릉에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이 냉난방 부하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에어 컨디셔닝, 그 다음에 리프리저레이션,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프리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리프리저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냉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 에어 컨디셔닝은 냉방, 아니면은 난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면은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그래서 냉장고는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 이제 작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냉동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이제 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뭐 야채도 넣고 우유도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장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벌써 냉장고 가서 보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얼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냉동이 이루어지는데 고기 같은 거 오래 두기 위해서 이렇게 얼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얼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야채 같은 거 얼리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긴 온도가 보통 뭐 3도에서 5도 정도가 되고 냉동실은 온도가 마이너스 25도 이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냉동이라고 얘기하고 2도, 3도 이렇게 해서 야채를 보관했는데 우리가 냉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방이나 뭐 이런데 뭐 25도 이렇게 24도 이제 유지하려고 하면 그럼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냉방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방의 온도 25도를 겨울철에 유지하려고 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이제 난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서 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이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컨디셔닝, 냉난방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냉난방은 가서 보면 medium sized, 그 다음에 large building. 그래서 뭐 63 빌딩이니, 뭐 아니면 여기 뭐 교실이니, 그렇죠. 아니면 호텔, 병원 이런데 이제 사용이 돼요. 냉난방.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말고 산업체에서도 냉난방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Industrial Air Conditioning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Spot Heating, Spot Cooling. 그러니까 뭐 자동차 조립하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뭐 저 위에서 뜨겁게 할 수도 있지만 요 일부분, 요 앞에다가 히터 같은 걸 가져다 놓고 그리고 히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스팟 히팅. 또 요 앞에다 가져다 놓고
네, 냉방을 이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팟, 쿨링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프린팅, 인쇄하는 그런 공장, 텍스타일, 섬유 만드는 그런 공장, 그 다음에 프레시전 파트스 앤 클린 룸. 자, 그래서 정밀한 이와 같은 그 제품 뭐 렌즈를 만든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전 세계 이제 1위인데 이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미세먼지까지 다 막아서 그래서 아주 세밀한 이와 같은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클린 룸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진 제품들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컴퓨터를 많이 둔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도 저쪽에 가면 이제 컴퓨터실이 있어요. 중앙 집중 이제 컴퓨터실이 있어요. 자, 이런 데는 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에 당연히 난방해야 되고 겨울철에도 이런 데는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열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파워 플랜트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플랜트 이런 데도 이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냉난방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상업용 아니면 거주용 커다란 그런 빌딩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레지던셜 에어 컨디셔닝. 그래서 뭐 우리가 아파트든지 뭐 이런 거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거주하는데 다 에어 컨디셔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vehicle 에어 컨디셔닝.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뭐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뭐 자동차, 배, 그 다음에 항공기 뭐 할 거 없이 하여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와 같은 그 모든 이런 그 운송 매체 여기에다 에어 컨디셔닝이 이제 필요하다. 참 지금부터 30년 전에 뭐 버스 이런 데 에어컨 달리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보면 알지만 대한민국처럼 전철이나 아니면 버스 뭐 이런 데 여름철에 정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이와 같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10위에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그런 이제 나라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에어컨이 여름철에 얼마나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특별히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 여기 바로 밑에 이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은 아니지만 실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먹고 있는가, 차를 굴리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뭐 헬조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말 그대로 죽도록 고생해서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거 기억하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이와 같은 그 좋은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은 에어컨디셔닝 이건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들 잘 응용을 하고 이제 해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에어컨디셔닝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루프탑 에어컨디셔닝 유닛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학교에 저 앞에 가면은 그라치에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학교 본관을 가서 이렇게 보면 본관 꼭대기에 많이 그 에어컨디셔닝 유닛들이 놓여 있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일 겁니다. 눈으로. 자,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지붕에다 올려놓는 에어컨디셔닝 유닛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루프탑 에어컨디셔닝 유닛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루프탑. 자,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상업용 빌딩을 지을 때 그렇게 높게 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는 이제 짓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 다 1층으로 돼 있어요. 1층으로 돼 있어서 뭐 지금 있는 이 교실에 뭐 2개나 3개 정도 이런 그 스페이스 안에
조리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저장하는 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는 매장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고 먹는 이와 같은 그 장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에어컨디셔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빌딩 이런 규격이 나오고, 그러면 냉방, 난방 이제 부하가 이제 금방 계산이 돼서 나오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규격 제품들이 있어요. 뭐 팬도 있고, 닥트도 있고 이런 모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고는 이 에어컨디셔닝 유닛을 그냥 지붕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지붕 위에서 이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전체 그 맥도날드든 아니면 버거킹이든 이와 같은 매장 전체를 냉난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사용이 되는 게 루프탑 에어컨디셔닝 유닛이다. 그래서 학교 본관 건물을 이제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클린룸이에요. 클린룸. 클린룸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청결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요새 이제 뭐 나노 프로세스다 이제 이렇게 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야만 핸드폰에, 노트북에 이런 데 이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반도체를 이제 사용해서 이게 접합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근래에 나오는 것처럼 나노 단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거 반도체를 이거 찍어내게 될 때 나노 단위로 만드는데 이거보다 더 큰 먼지가 있거나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프로세스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먼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래서 청정한 것과 같은 그 방을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일도 기계공학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자공학이 발달하고 또 반도체 이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일본의 기술을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반도체 기술도 가져오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이와 같은 청정 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도 다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소니나 이런 거를 누르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하이텍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반도체도 만드는 기술은 뭐 전자기술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청정 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따라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계공학, 이 기계공학의 그 수준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청정 룸도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뭐 반도체든 아니면 뭐 메모리 아니면 뭐 LCD, LED 뭐 TV든지 하여튼 뭐 핸드폰이든지 이렇게 만들면은 모르긴 해도 뭐 전기전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뭐 한 50% 그다음에 기계가 다 기계가 모든 걸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분이 좋아하는 뭐 핸드폰 이걸 만들었다. 그럼 핸드폰 열을 방출하지 않으면 그럼 핸드폰 프로세서가 이제 녹게 되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thermal analysis, thermal management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냐?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 만드는 데다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가 전기전자, 반도체 뭐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일 테고 그 다음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기계공학 한 사람들일 테고 뭐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재료가 또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재료공학 한 사람 등등해서 이제 나머지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아마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졸업하고 특별히 서멀, 에너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 이제 취직은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프리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리저레이션. 리프리저레이션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더스트리얼 리프리저레이션이 있어요. 산업용 리프리저레이션. 이거는 어디까지 온도를 내리는 거냐? 보통 마이너스 60도 정도까지 온도를 이제 내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푸드 스토리지가 있는데 뭐 과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23도까지 그냥 집에 있는 냉동실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또 뭐 이마트나 뭐 아니면 뭐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냉동식품 이제 이런 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기계공학 한 사람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od Distribution Display가 있어요. 예, 그래서 3도에서 5도 정도 우유 제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또 frozen food, 그 다음에 domestic refrigerator는 마이너스 한 20도, 뭐 아이스크림을 얼린다든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을 가공하는 이와 같은 데도 또 리프리저레이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유가공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냉동에는 특별한 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피를 얼린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걸 이제 이렇게 뭐 유전자 정보를 얼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마이너스 120도 뭐 160도 이렇게 이제 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초저온 이와 같은 냉동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freezing peas on a fluidized bed conveyor belt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콩을 얼려가지고 깡통에다 이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뭐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얼려갖고 깡통에다 이제 담아서 그래서 전국으로 이제 배송해서 모두가 이제 이걸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음식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완두콩이다 이거 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타고 가면서 이게 얼리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모아갖고 캔에다 담아서 이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컨베이 벨트가 쭉 타고 가는데 이거 타고 가면서 이제 이게 얼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얼리게 되면 그러면 이걸 담아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치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refrigerated warehouse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멸치라든지 김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식품도 있고 뭐 식품 외에도 이렇게 적당한 온도로 냉방 아니면 이렇게 해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 이와 같은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양재에서 부산 가는 이제 경부선 타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이런데 커다란 이와 같은 그 냉동 창고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인천 같으면은 뭐 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돼서 뭐 중국에서 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냉동 아니면 냉방 창고 같은 게 있어 갖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거 물건 같은 걸 이제 넣어둬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쌀을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쌀이 모자랐지만 지금 쌀이 이제 넘쳐나거든요. 이거 넘쳐나야 팔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은 그 리프리저레이티드 웨어하우스에다가 쌀을 뭐 2년, 3년 이렇게 뒀다가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나라에 결국 뭐 원조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송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동 아니면 냉장 이와 같은 그 창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창고 이런 게 이제 없으면은 뭐 쌀 같은 거 이런 게 다 부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two-stage packaged refrigeration unit for condensing CO2 at minus 23 degrees Celsius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이 two-stage 2단으로 돼 있는 냉동 유닛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3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컨덴싱해서 액화시키는 이런 장치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냉동 아니면은 냉장 뭐 이런 것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Chemical and Process Industry. 그래서 이제 화학 공정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산업체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Chemical Manufacturers. 그러니까 이제 화학물질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petroleum refiner 그러니까 이 원유를 사다가 이걸 이제 정제해서
뭐 가솔린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paper and pulp industry for the separation, condensation, solidification, removal of h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이런 공정은 크게 무언가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면은 그러면 컨덴세이션, 응축을 시켜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고체로 만들어야 돼요. 열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요거 이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이제 원유를 사왔습니다. 그럼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데웁니다. 뜨겁게 이제 해서 불 이제 끓이게 되면 그러면 가솔린이 먼저 나온다. 왜 가솔린이 먼저 나오냐? 증기압이 크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증기압이 커요. 증기압이 크다고 하는 거는 비등점이 낮은 거예요. 또 증기압이 크다고 하는 건 휘발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을 공부하고 냉동 공기조화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쇳덩어리는 휘발성이 없어요. 증기압이 0이에요. 안 날아가. 증기압이 0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비등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물은 비등점이 100도씨에서 1기압에. 이렇기 때문에 거의 날아가지 않아요. 물론 날아가지만 날아가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기압이 낮다, 비등점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유 안에 가솔린도 있고, 뭐 경유도 있고, 그 다음에 등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글부글 끓이면은 그럼 비등점이 제일 낮은 가솔린이 나와요. 그래서 가솔린 베이퍼가 이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 베이퍼를 차가운 이와 같은 판에 가서 이게 닿도록 만들면 이 베이퍼가 리퀴드로 바뀌어서 저쪽으로 해서 이걸 모으면은 그러면 이게 가솔린이 되는 겁니다. 가솔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더 끓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디젤이 나와요. 중유가. 그래서 얘를 또 가스가 나오는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디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미컬 프로세싱, 그러니까 화공과에서 뭐 하는 거는 거의가 다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리는 되게 끓이는 겁니다. 끓이면은 이거를 차갑게 해서 비등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공장에도 기계공학 하는 사람, 특별히 리프리저레이션 뭐 이런 거 해서 기계를 만들거나 이런 거 수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병공장, 비버리지 인더스트리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드링킹 파운틴, 디휴미디파이어스, 그 다음에 아이스 메이커스,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디셀리네이션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내가 이제 캐나다에 이제 유학을 갔더니, 이렇게 건물 안에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쭉 누르면 차가운 물 이게 나오는 이와 같은 드링킹 파운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인천공항이니 가면 다 이런 드링킹 파운틴이 있고 또 우리 여기 학교 같은 경우도 정수기가 다 있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먹습니다. 일단 차가운 물 이렇게 뭐 나오게 하려면은 그러면 에어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다. 뜨거운 물도 뭐 나오고 또 요새는 뭐 정수기가 얼음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하려면은 결국은 리프리저레이션, 에어컨디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런 회사에 가서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습기를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가습기. 그래서 이제 가습기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메이커 아까 이제 이야기했어요. 또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뭐 냉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뭐 이러면 저 밖에 나가서 뭐 봉지에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거 사다가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하려면 아이스 메이커, 아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냉동 공기조와 이 기계를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름철에도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 얼음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컨스트럭션 돼서 콘크리트 쿨링이 있고 디셀리네이션이 있습니다. 디셀리네이션. 자, 요거 두 개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그림은 피트로케미칼 플랜트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정유 공장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있는 거는 프리쿨링 머티리얼스 포 콘크리트 이너 댐.
자, 예를 들면 이제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댐을. 근데 이제 일정이 이렇게 촉박해서 댐을 이제 많이 급하게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된다. 보통 이제 가서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콘크리트 갖다 붓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서 두께로 해서. 근데 이제 부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양생을 해야 된다. 콘크리트가 이제 굳어져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한 층 올리고 뭐 닷새고 열흘이고 해서 이게 양생이 다 되면 또 그 다음 층을 올리고 다음 층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인천 앞바다에 인천에서 저기 영종도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그 다리가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이걸 이제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아마 건축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얼마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이제 이거를 다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모듈을 가져다가 기중기로 들어 올려 갖고 저 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은 거예요. 이 시간이 충분하면은 그러면 콘크리트를 오래 두고 양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공기가 워낙 이제 촉박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 거기서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열을 빨리 제거를 하면 양생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이렇게 부으면서 그 안에다가 물이 다닐 수 있는 이와 같은 통로를 만들고 이와 같은 호수 같은 걸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차가운 물을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면은 콘크리트 뭐 양생하는데 보통 열흘 걸리는 게 뭐 이틀이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게 모듈을 만들어서 저 위에다 갖다 이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경제 대공황이 이제 왔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저기 이제 그랜드 캐년 이제 거기 가면은 후보 댐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구경을 하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은 뭐 헬리콥터로 갈 수도 있고 뭐 버스로 갈 수도 있고 반드시 그랜드 캐년을 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그 풍경 중에 내가 봤을 때 가장 인간에게 무언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풍경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하여튼 그 그랜드 캐년을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후보 댐이 있어요. 후보 댐, 저 콜로라도 강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을 이렇게 모아둔 수력 발전하는 이와 후보 댐이 있습니다. 그 후보 댐을 공기가 촉박한 가운데 옛날에 그걸 만들어야 됐거든요. 만들 때 콘크리트를 붓고 그대로 두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운 물 지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관로 같은 걸 안에다 집어넣고 해서 그래서 차가운 물 집어넣어서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콘크리트가 양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할 때 공기가 이제 촉박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빨리 쿨링을 해서 양생 기간을 줄이는 이와 같은 공법을 사용한다. 자, 이건 이제 기억을 하고 요 끝에 가서 보면은 디셀리네이션 이거는 담수화입니다. 담수화, 디셀리네이션, 담수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이걸 해갖고 얼마나 좋은 사업을 했는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리비아 이런 그 중동 지역 여기에는 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물이 없어요. 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닷물을 어떤 이런 그 담수화 플랜트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저쪽에서 물이 담수가 콸콸콸콸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담수화 플랜트다. 디셀리네이션 플랜트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소금기가 완전히 100% 빠지고 그리고선 담수가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와 같은 플랜트 하나가 뭐 5만 명, 10만 명 되는 그런 그 도시 그런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런 기술을 가장 크게 발전시킨 그와 같은 회사가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담수화 플랜트는 세계 제1위다. 세계 제1위예요.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어쨌든 소금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를 없애려고 하면 뭐 여러분
예를 들어 커다란 통에다가 바닷물 이렇게 집어넣고 밑에서 부글부글 끓이면은 그러면은 소금은 증기압이 거의 0이고 그 안에 있는 물은 증기압이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끓이면은 물만 나옵니다. 그럼 물 나오는 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쿨링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물을 모으면 그럼 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바닷물을 낮은 이와 같은 그 압력에서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팽창. 이렇게 팽창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서 팽창이 되면서 이 워터 베이퍼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워터 베이퍼 나오는 거를 팽창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뭐 끓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이제 작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워터 베이퍼가 낮은 온도에서 이제 나오게 돼. 그럼 얘를 차갑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담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쿠웨이트 같은데 이런 담수화 플랜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 심지어 많은 도시들도 물 부족이 이제 되기 때문에 담수화 플랜트를 반드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담수화 플랜트를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려고 하면 뭐 인력도 이제 마땅치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기술을 개발했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창원이나 이런 데서 플랜트 전체를 이렇게 대충 다 만들어서 그걸 끌어다가 쿠웨이트 바다를 통해서 끌어다가 쿠웨이트가 앞바다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담수화 플랜트가 이 두산중공업 같은 데가 1위다. 그럼 그 담수화 플랜트 누가 만들어주냐? 여기 기계공학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냉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냉각, 그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다 냉각 이렇게 하려면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팽창을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냉동 공기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 첫 시간에도 내가 이제 좀 사례를 보여줬고 오늘은 조금 더 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all air conditioning systems have the same basic elements. 우리가 공기 조화를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 기본적인 이와 같은 부품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the physical appearance and arrangement of the components may vary.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증발기, 응축기 뭐 등등 이런 모든 거, 팬, 닥트 이런 거 이제 다 필요한 건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데 이 빌딩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공기조화할 이와 같은 그 건물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생긴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various system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different building types 그 다음에 use, laws and economic considerations are class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빌딩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그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요. 또 냉동부와 그 다음에 냉방부와 그 다음에 난방부와가 이제 다르고 또 예를 들어 연료를 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다릅니다. 연료.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고려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 그림을 이제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이거는 냉방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돼서 사용되기 전에는 난방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The forced,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이제 불어 넣어서 가면 여기 히팅,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팅, 환기를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옆에 가서 보면
all air 모든 걸 공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에어 컨디션 하는 그 빌딩의 존이 하나만 돼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팬하고 이제 덕트 시스템이 돼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빌딩이 있는 겁니다. 빌딩. 그래서 빌딩 내부에 여기 가서 보면 서플라이 이런 팬이 있어요. 이 서플라이 팬. 그래서 이 팬이 이제 구동이 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겨울철 같으면 이쪽에 겨울철에 여기 히팅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제 이쪽으로 제공이 되면 그럼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그럼 그걸 통과하면서 바람이 따뜻하게 돼요. 이 따뜻한 바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데운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걸 우리가 리턴 에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리턴 에어가 나올 때 이 리턴 에어를 보내기 위해서 리턴 에어 팬이 있습니다. 팬. 그래서 그 팬을 통해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덕트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바람을 똑같은 거를 이제 순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텁텁하고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한 15%, 20% 정도는 이그조스트 에어에서 밖으로 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80에서 85% 공기가 일리 들어오고 저 밖에서 프레시 공기를 이제 받아들여요. 이거 우리가 아웃도어 에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놈을 받아들여서 다시 100%가 돼서 안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난방 코일, 난방만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오리지널 베이직 유닛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펜의 색깔을 한번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은 쿨링 코일이 있습니다. 쿨링 코일. 이 쿨링 코일은 말 그대로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열교환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고 바람을 불어내면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름철은 차가운 공기가 여기 쭉 타고 들어가서 빌딩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 중에 일부는 밖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에서 85% 이거 하고 밖에 있는 아웃도어 에어하고 이게 합쳐져 갖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돼서 냉방과 난방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이루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냉방, 난방이 동일한 닥트, 동일한 팬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 냉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빌딩에 많이 사용되고 한 거는 195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이때에는 겨울철에 난방하는 목적으로만 에어컨을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오늘 어느 면에서 여러분에게 좀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플릿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플릿 시스템. 자, 펜을 좀 바꾸고 다시. 컴플릿 시스템은 여기 우리가 가서 보면 아까 봤던 게 요 부분이에요. 아까 봤던 게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면 이쪽에 이제 빌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건데 조금 어레인지먼트를 이제 달리한 거예요.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히팅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코일이 있고, 팬이 있고, 그래서 이걸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돌아오면서 일부가 밖으로 나가고, 다시 이제 85에서 80%가 들어와서 밖에 있는 공기하고 합쳐져서 빌딩 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이 그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플릿 시스템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냉동 공기조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쿨링 코일이 있어야 되고 여름철에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히팅 코일이 있어야 돼요. 자, 쿨링 코일에는 무언가 차가운 유체가 코일은 열교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가운 유체가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게 되면
그럼 바람이 이걸 통과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놈이 빌딩으로 가서 그래서 빌딩 안에서 열을 이제 흡수해 갖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람이 따뜻해져요. 이 따뜻해진 바람을 다시 이 쿨링 코일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이클 이루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여름철에 냉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겨울철이 됐다. 겨울철이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여기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에 가면 히팅 코일이 있어요. 히팅 코일. 그 히팅 코일에 뜨거운 물이 들어옵니다. 코일은 이렇게 열교환기니까 이렇게 열교환기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내면은 그러면 바람이 이제 뜨거워져요. 그 뜨거워진 놈이 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거기다 이제 열을 주게 되고 그러면 바람이 이제 여기다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 놈이 다시 이제 이거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 히팅 코일에 거기에 뜨거운 그런 그 물이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차가워진 바람을 이제 다시 데워서 사이클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컴플릿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컴플릿 시스템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실제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름철 같으면은 물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계를 우리가 칠러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철 같으면은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 물을 여기 히팅 코일에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기계를 우리가 보일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냉동 공기 조화를 이게 특히 이제 공기 조화를 빌딩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닥트, 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칠러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일러는 이런 커다란 빌딩이 있으면 지하에다 이제 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칠러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이제 지하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빼서 그래서 빌딩 옆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일러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보일러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팅 코일에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히팅 코일이 있는데 컬러를 한번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팅 코일이 있어요. 히팅 코일. 그럼 이쪽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를 통과했다가 다시 나오면 물이 차가워져요. 이 차가운 물이 다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보일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보일러는 보일링이 생겨야 사실은 보일러입니다. 보일링은 여러분이 출출할 때 라면을 끓이려고 이렇게 그냥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럼 조금 지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러면 부글부글하고 끓어요. 이렇게 되는 게 보일링이에요. 보일링.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물이 예를 들어 뭐 32도 이렇게 쭉 뭐 40도 정도 물이 이제 들어갔다가 떨어져 갖고 32도나 이렇게 떨어지면은 32도짜리를 다시 이제 40도로 만들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는 보일링이 생기지 않고 온도가 떨어졌던 놈을 다시 온도를 올려주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보일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거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진짜 맞는 거냐 하면 워터 히터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터를 가열해주는 이와 같은 장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보일러라고 하는 말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핫 워터 보일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일링은 생기지 않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차가워진 물이 들어오면은 직접 거기다 열을 가해서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이와 같은 워터 히터 이런 의미의 이제 보일러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 여기 위에 가서 보면은 스팀 보일러가 있어요. 스팀 보일러. 자, 이건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커다란 병공장이 있다든지 뭐 해서 스팀이 많이 생산이 돼서 나오는 경우에 굳이 이렇게 물 보일러를 다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원래 스팀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스팀으로 뭐 병을 닦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스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물을 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팀 중에 일부를 여기서 이제 빼내서 그래서 여기서 차가운 물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버터는 열교환기예요, 이놈도. 그래서 한쪽으로는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뜨거운 스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스팀이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다시 물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스팀 보일러 큰 게 있을 때 그것 중에 일부, 거기서 나오는 스팀의 일부를 빼서 그놈을 여기 컨버터라고 하는 열교환기 안에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뜨거운 스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팅 코일에서 차가워진 그 물하고 열을 교환해서 이렇게 해서 이 차가워진 물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히팅 코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핫 워터 보일러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있는 건 스팀 보일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의 보일러를 사용하든 보일러가 하는 일은 똑같다. 여기 가서 보면 히트 코일이 있어요. 히팅 코일. 히팅 코일에 뜨거운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공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물의 온도를 다시 올려주는 이와 같은 기계를 우리가 보일러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이제 겨울철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일러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여름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여름철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쿨링 코일을 사용해야 돼요. 쿨링 코일. 그래서 이 쿨링 코일에 차가운 물을 공급해주는 이와 같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계를 말 그대로 차갑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칠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러. 가서 보면은 여기에 칠러, 에어쿨드 칠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그냥 칠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칠러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칠러는 뭐 하는 기계냐. 여기 쿨링 코일이 있어요. 쿨링 코일에 여름철에 차가운 물을 넣어줍니다. 차가운 물 여기 지나가게 되면 그럼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차가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공기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차가운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얘를 칠러로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칠러로 이렇게 보내서 이 냉동기를 통해서 여기서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물의 온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이 낮춰진 그 물, 그놈을 여기 이제 쿨링 코일로 보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계를 우리가 칠러라고 이야기한다. 칠러는 뭐냐? 그냥 냉동기예요. 대규모 냉동기예요. 대규모 냉동기. 뭐 예를 들어 63 빌딩이니 커다란 그런 빌딩이다 하면은 여름철에 그 빌딩 전체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런 열이 뭐 2000kW, 3000kW, 뭐 4000kW 엄청난 규모의 그 열을 우리가 빼내야 됩니다. 그 빼내게 되면 그 열 빼낸 게 결국은 여기 이 쿨링 코일을 지나가면서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만큼을 그 3000kW, 4000kW 그 열 빼온 거를 여기 칠러라고 하는 냉동기 여기를 이제 통과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열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냉동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네 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모든 냉동기가 다 똑같아요. 베이퍼 컴프레션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증발기가 있어요. 증발기가 있고 그래서 증발기는 냉매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온도에서 끓느냐 하면 약 7도 정도, 5도, 7도 정도에서 냉매가 끓어요. 그러면 여기 칠러에서 온 물이 뭐 30도짜리 아니면 25도짜리하고 열을 증발기에서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그러면 부글부글 이제 끓어요. 그래서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 물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물이 다시 쿨링 코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부글부글 이제 끓어서 이 맨 끝에 오게 되면 saturated vapor가 됩니다. 이 냉매를 압축을 통해서 일을 가해줘 갖고 압축을 통해서 저 응축기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컨덴서라고 하는 게 있고 이베포레이터,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쪽에 가면은 익스펜션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이걸 이제 가서 공부하고 또 동시에 흡수식 사이클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칠러는 칠링 효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이베포레이터, 증발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증발기.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칠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엄청나게 큰, 여기 지금 교실이 있는데 교실의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이와 같이 커다란 그런 칠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냉매가 이렇게 흘러갈 때 아까 나왔던 그 물이 두 개가 서로 열을 교환해요. 직접 열을 교환하게 됩니다. 직접.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와 같은 칠러가 있다. 이거 대규모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00kW 열을 이제 뺏어왔다. 그럼 여기 컴프레서에서 약 300kW 정도 일을 주면은 1300kW 정도의 열을 컨덴서에서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컨덴서에서 갖다 이제 열을 버리는데 이 열을 직접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도 컨덴서가 이와 같은 그 규모가 되면은 그러면 한쪽으로는 냉매가 한 45도 정도 이렇게 냉매가 흘러가. 이게 응축이 되려면 그러면 물의 온도가 한 30도씨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물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냉매는 응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의 온도가 40도씨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을 결국은 다시 쿨링을 시켜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쿨링 타워입니다. 쿨링 타워. 그래서 쿨링 타워로 이 뜨거워진 물을 이제 보내면은 그래서 보내갖고 요 쿨링 타워가 있을 때 요 쿨링 타워의 요 부분 위에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쿨링 타워에 가면 커다란 팬이 있어갖고 밑에서 공기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저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공기가 최종적으로 열을 가지고 대기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물의 온도는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진 물이 다시 컨덴서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쿨링 타워도 대규모 이 공기조화 이거 하는데 필요한 냉동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습공기 연력학 이걸 이제 공부한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이것도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냉동 공기조화 이거의 한 부분이 쿨링 타워다, 냉각탑이다. 그냥 지금은 이와 같은 그 원심식 칠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거는 용량이 큰 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3 빌딩 같은 거 얘기했듯이 그 스페이스에서 뭐 3000kW, 4000kW, 5000kW 엄청난 규모의 그 열을 뽑아오는 이런 시스템에는 이 교실의 반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이런 칠러가 필요하다. 이런 칠러는 보통 원심식 칠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냉동기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가게 될 때도 이제 여러 종류의 이 압축기가 사용이 되는데 그 압축기 중에 하나가 원심식 압축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냉동 아니면 이와 같은 그 냉방을 이제 이루게 될 때는 그러면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에어쿨드 칠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쿨드 칠러에 대해서 조금 더 에어쿨드 칠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설명한 밑에 있는 그 칠러는 용량이 큰 칠러예요. 그래서 보통 뭐 3000kW, 4000kW 이런 정도의 그 열을 받아다가 그래서 이 칠러에서 물을 이제 냉각하는 이와 같은 그 칠러고 조그만 규모로 뭐 예를 들어 50kW, 100kW 정도 이 정도의 그 열을 빌딩에서 이제 받아다가 여기 이제 물을 이제 식히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에어쿨드 이제 칠러를 사용합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여기 증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가 있어요. 이제 여기 에어쿨드 칠러는 아까 거하고 똑같은데 어느 부분만 다른 거냐 하면 위에 있는 컨덴서, 이 컨덴서의 냉매가 한 50도 정도 되는 그런 그 냉매가 뜨거운 게 밑에 있는 공기하고 열을 교환을 해서 그래서 냉매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원심식 칠러 같은 경우는 이 뜨거운 냉매가 이제 응축이 되는 그런 과정에 물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에어쿨드 칠러는 그냥 직접 공기를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다 이해 못할 거예요. 다 이해 못하는 게 어느 면에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지나가면서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에어쿨드 칠러는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방 안에 에어 컨디셔너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방에서 한 10kW 정도를 이제 빼야 됩니다. 그 10kW 정도 그 열을 빼다가 이 압축기에서 이제 3kW 정도 열을 넣어서 13kW 정도를 저 컨덴서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철에 이렇게 이제 빌딩 옆을 지나가다가 보면 실외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실외기가 컨덴서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에서 한 13kW 정도 이제 그 열을 가져다가 저 실외기 안에 있는 컨덴서에다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다가 거기서 나오는 바람, 여기다 이제 손을 한번 대보면 상당히 바람이 뜨겁다. 뭐 한 45도. 보통 옆에 있는 공기는 한 35도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공기는 45도에서 50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냉매가 한 55도 이렇게 되는 놈이 응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공기하고 열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30에서 35도씨짜리 공기가 여기 이제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한 45에서 50도씨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컨덴서에서 열을 밖으로 이제 보낼 때 공기에 직접 열을 보내서 공기를 데우는 이런 방식의 칠러를 우리가 에어쿨드 칠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이 칠러에는 이 컨덴서에 에어를 직접 사용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자체 전체를 다 지금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컴프레서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냉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냉동 작용이 일어나고, 컨덴서에서는 왜 열을 버려야 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내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스를 이제 듣게 되면 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어떤 용도로 또 어떠한 거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르쳐 주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공부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